제가 이 방송 편성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듯이 제가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좌계감이 들어가지고 대중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중들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고급 정보, 뭐 고급 정보라고 표현하기도 좀 과하지만은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정보에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에 비해 가지고 혹은 주요 공직자들에 비해서 정보에 그러니까 지체를 갖고 있잖아요. 정보에 접근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어떤 위기가 전개되게 되면 피해는 대개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대중 강연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하는 이유가 그 당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대중 강연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상대로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좀 공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채백은 TV도 마찬가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제 방송을 듣고 이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문제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려할 하나의 정보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저보다 더 많이는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많죠.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방송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류 세계는 거대한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싹들은 이미 그러니까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겨울이 지나게 되면 이제 들판에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새싹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싹들이 자라면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싹들은 사실 그러니까 이미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이것이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체감을 하는 것은 대개 이제 하나의 나무라든가 꽃의 형태를 가졌을 때 그때서 이제 대개들 느끼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싹을 보고 이제 그러니까 미래의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러죠. 그런 점에서 이제 거대한 전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대한 전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는 계속해서 방송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내년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 오늘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인공지능, 자산시장, 뭐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 그리고 연준, 환율, 양극화,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 모든 것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좋은 일들 많기를 바라고요. 올해 이제 그러니까 열흘 정도 남긴 시점에서 올해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그러니까는 무사히 한 해를 넘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새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파고를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일요일 이제 정오 지금 막 지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그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우리 사회 속에서는 환율이 지금 통화 당국자, 최고 책임자까지 그러니까 위기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사실 통화 당국자가 그런 표현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위험한 표현이에요. 사실 위기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위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간 환율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당국이 거의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처방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매일 처방책이 하나도 약발이 들지 않고 있죠. 들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이게 구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도 여러 차례 얘기했죠. 화폐 주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구조적 취약성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AI 거품 붕괴와 만날 때, 그러니까 자산시장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자산시장의 위험을 상징하는 것이 AI 거품 붕괴거든요. 인공지능 거품 붕괴요. 그래서 자산시장의 어떤 충격이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이게 함께 만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를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사실은 우리한테 꼭 시한폭탄처럼 찰칵찰칵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AI 거품 붕괴는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그러니까 일반 뉴스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등장을 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돼버렸잖아요. 환율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그러니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다에서 지진이 났을 때 바다에 지진이 났다는 정보를 안 생명체들은 미리 우리가 대피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 아닌 자연동물들조차도 고지대로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미리 우리가 대피를 한다든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그 해일이 그러니까 자기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때서 그러니까 허둥지둥 되지요. 근데 이미 늦지요. 해일이 자기 눈앞에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지요. 대피하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그러니까 이 환율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낀다는 얘기는 이미 그러니까 해일이 눈앞에 지금 들어닥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AI 거품 붕괴도 작년 여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야에 그러니까는 시야 앞에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꼭 이게 그러니까는 터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끔찍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전까지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전에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렙대가 굉장히 과하다는 얘기고요. 지난 한 주가 우리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한 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스펙타클한 한 주였었어요. 스펙타클한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롤러코스터 장세였죠. 12월 10일 날 그러니까 연준의 부양책이 발표됐죠. 뭐 금리 인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연준 부양책이 그러니까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연준 부양책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진행됐었죠. 그 롤러코스터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의 수익성에 대한 그러니까 우려, 그다음에 확신 부족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등장하면서 계속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AA 거품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일주 동안의 모습을 잠깐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이제 앞에서 거대한 전환이라 얘기했잖아요. 거대한 전환이라 얘기했는데 챗 GPT가 등장한 이후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소위 인공지능의 효과성을 느끼게 해준 것이 챗 GPT의 등장이잖아요. 이게 22년 11월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조금 더 지났잖아요. 예? 3년 지났는데 지난 주까지 우리가 이 주가들의 상승 배수를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량 대기업들이 모여져 있는 S&P 500이 이 기간 동안에 1.66배,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66%가 상승한 겁니다. 66%가요.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3배가 증가했으니까 930% 정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3년 동안에요. 그리고 이제 S&P 500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인공지능 챗 GPT가 등장하기 전에 사실 그러니까 시장의 제일 강자는 애플이었었죠.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은 사실 201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에 그러니까 상징적인 하나의 기업이었었잖아요. 애플이라는 것은요. 21세기에 그러니까 혁신이 어쨌든 간에 아이콘처럼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2010년대 이후에 미국의 기업이라면 전 세계나 마찬가지인데 시가총액에서 1위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대 이후에 애플이 차지를 하는 애플의 시대였었죠. 애플의 시대가 그러니까 챗 GPT 이전까지는 사실 애플의 시대였었어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이 1.88배 정도. 그러니까 S&P 500보다 조금 더 높았던 거예요. 평균보다도요. 예? 평균보다도요. 그러니까 지난 챗GPT 인공지능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상생활 삶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애플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한 8, 9배 정도 그러니까는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소위 말해서 하이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모여있는 곳이 나스닥 100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나스닥 100을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데 그 나스닥 100이 나스닥도 견인하고 있고 S&P 500도 견인하고 있는 데니까요. 여기가 한 2.1배 정도 2.1배 정도다. 100대 기업이 그러니까요. 2.1배. 그러니까 애플보다 좀 높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애플은 그러니까 지난 챗GPT 이후에 상대적으로 지금 부진하는 걸 보여주는 이유는 인공지능에서 애플이 그러니까 사실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예? 예, 그것과 이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가끔가다 우리가 시장에다가 그 짓누르는 하나의 지표로 나오는 오라클이라는 기업 있죠. 오라클. 소위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인공지능과 관련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수익성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의구심을 이렇게 던져주는 기업으로서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부각되고 그러지만은, 오라클이 한 2.2배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은 제미나이가 나온 11월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강자로 이제 이렇게 등장한 근데 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뭐 적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엔비디아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 관계를 이루고 있는 브로드컴도 그러니까 AI 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계하고 가는 소위 맞춤형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이 기업으로 우리가 많이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죠. 브로드컴이 한 6배 정도. 그다음에 TSMC가 이 엔비디아의 성장 속에서 같이 그러니까 반사이득을 보고 지금 미국의 시총 10대 기업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할 정도로까지 급성장을 최근에 특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죠. TSMC가 3.4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대충 보게 되면은, 지난 한 3년 사이에도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보이죠. 그러니까 애플의 시대가 사실 그러니까 뭐 막을 내린 듯이 보이고, 예? 막을 내린 듯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기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재편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 기업 주가에서도 보이고 있죠. 지난 3년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더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애플의 시대는 뭐냐면 모바일 혁명 시대였었습니다. 모바일 혁명 시대라는 건 뭐였었습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과 IT 혁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요? 디지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연결하는 소위 말해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진 출발점이었잖아요. 인터넷과 IT 혁명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동하는 순간 anytime, any place. 어느 순간이나 어느 공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연결이라는 것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연결이라는 것이요. 그 전까지는 고정된 장소에서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을 가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하려면은요. 이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근데 모바일 혁명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디지털 생태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입니다. 플랫폼 사업 모델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생태계예요. 디지털 생태계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농업사회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명체들이 그러니까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을 하며 생명을 유지해 왔잖아요. 발전해 왔잖아요. 농촌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농업이라는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우리가 도시로 이동을 해가지고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도시의 문명이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 문명을 만들어낸 공간이었었고 그리고 그 도시의 문명이 도시 국가 단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생태계가 이렇게 우리가 팽창됐었잖아요. 근데 디지털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시간과 공간의 그러니까 제약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벗어나는데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해준 것의 마지막 그러니까 마침표가 바로 모바일 혁명이었었죠. 모바일 혁명은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나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 건데 이 모바일 혁명을 주도한 것이 애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2010년대는 애플의 시대였었습니다.
애플의 시대였던 이유가.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조 달러 이상, 2조 달러, 3조 달러, 애플이 3조 달러까지 돌파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전에는 1조 달러 넘어가는 기업들이 없던 시대니까는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생기고 3조 달러가 넘는 기업까지. 3조 달러면요, 전 세계에서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 규모의 경제 규모, GDP라고 얘기했을 때, GDP가 3조 달러 넘는 나라가 한 6개 정도뿐이 없어요. 7개뿐이요. 그러니까 한 개의 기업이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5조 달러가 넘는 기업까지 이렇게 최근에 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5조 달러 돌파까지 했었으니까요. 5조 달러가 넘는 기업은 사실 미국과 중국뿐이 없어요. 네? 미국과 중국이요. 개별 국가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런 거대한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디지털 생태계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디지털 생태계는 이전에 그러니까 문명, 소위 농업 문명이 됐던 아니면 도시 문명이 됐든 간에 그 문명들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잖아요.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는데 이 디지털 생태계는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벗어나게 되는 데 속에서 디지털 생태계를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완성시켜 준 것이 바로 모바일 혁명이었습니다. 모바일 혁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그 제약을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나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간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것이 가능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시공간을 확장을 시켜주는 하나의 의미가 있었다면은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혁명이요. 인공지능 혁명은 뭐냐? 이건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가 독립적인 하나의 독립적인 생태계로 우리가 농업 문명에서 도시 문명으로 이행을 했을 때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는 역사 공간에 대한 일반인들은 이해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영국을 중심으로 볼 때 1450년에서 1750년 한 300년 혹은 1400년에서 1750년 한 350년간을 농업 문명에서 도시 문명으로 이행하는 이행기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거든요. 역사가들이요. 설정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여전히 뭐냐면은 농업 문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도시로 사람과 돈이 몰려나간다 하더라도 도시 문명이 새롭게 그러니까는 하나의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1750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지는 1700년대 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과 농업이 중심이었었습니다. 네? 그 상당한 기간 동안에요. 그런 점에서도 디지털 생태계로 지금 이행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생태계가 지금 우리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생태계가 여전히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한테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혼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인공지능의 등장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디지털 생태계가 독립적인 공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디지털 생태계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바로 도시화라는 건 뭡니까요? 도시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촌은 계속 쪼그라들고 도시가 팽창해 나가면서 도시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재편돼 버리잖아요. 모든 이 사람들의 생명체들의 그러니까 삶의 방식들이 그러니까요 바뀌잖아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인공지능 혁명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엄청난 이게 의미죠. 그래서 제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진화를 한다. 이 전혀 새로운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독립적인 공간이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생태계를 주도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돼버리는 겁니다. 디지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도 한국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1980년대 이후 70대 후반부터 보게 되면 도시가 완전히 압도해버리잖아요. 농촌을요. 예? 60년대만 하더라도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빠져나오고 그러지만 여전히 농촌이 굉장히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1980년 전후부터는 그러니까는 사실 도시가 완전히 압도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디지털 생태계가 압도하기 시작하는 의미가 이 인공지능 혁명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의 혹은 어떤 기업의 경제활동의 생태계가 국가 단위 안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라고 한다면은 각 나라마다 있었잖아요. 일본 자동차, 독일 자동차, 미국 자동차 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태계가 있었잖아요.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요. 그런데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제는
글로벌 차원 속에서의 한 개 기업이 다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별로 그러니까는 주도하는 그러니까 산업이라든가 이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로컬 방송들, 로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들이 완전히 문을 저걸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 중심으로 해서 다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가 전 지구를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중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방송 생태계에 있어서 콘텐츠 생태계에 있어서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디지털 생태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것은 디지털 안에서 그러니까는 하나의 소위 우리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인공지능 안에서 인공지능이 디지털 안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모든 걸 다 이제 그러니까는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새로운 차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한 게 2007년 6월입니다. 2007년 6월 이후에 그다음에 챗GPT가 등장하기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애플의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24.5%였었습니다. 이게 애플 시대였었죠. 애플 시대요. 애플 시대였는데 엔비디아 지난 3년 동안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118%였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모바일 혁명은 디지털 생태계로 여전히 그러니까는 이게 그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의 한 과정에 불과했다면은 이제 인공지능은 디지털 생태계가 완전히 그러니까는 주도하는 오프라인은 거기에 종속돼 버리는 이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되는 거라 이겁니다. 디지털 생태계가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이 독립적인 그러니까는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시작한 시점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차원 속에서의 그러니까 1등만 존재하는 거예요. 글로벌 차원 속에서의 그러니까 주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협력 파트너의 지위를 확보를 해야지만이 생존을 합니다. 지위를 확보해야지만이. 최근에 이 얘기는 제가 뭐 하고 싶지 않지만 쿠팡이 지금 하는 짓 봐보세요. 지금 모르니까 배달 노동자들 그러니까 무급 휴직 시켜버리겠다. 이게 제가 볼 땐 저는 협박처럼 들리더라고요. 협박처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요? 쿠팡 없이 대한민국은 니네들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려 우리나라가 그걸 방치한 거예요. 방치한 겁니다. 자, 하여간 그런 의미 속에서 이게 상징적으로도 주가의 기업 가치에서도 이런 차이가 보인다. 커다란 차이가. 예? 애플 시대하고 엔비디아 시대하고의 이 차이가 얼마나 상징적으로 보입니까? 예?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는 4.5배 정도의 차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1등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가 편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디지털 생태계, 소위 말해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의 이 디지털 생태계는 아직 싹의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싹은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예, 싹은 보이는데 싹의 수준이다 이거죠. 이게 아직 그러니까 나무로 자라고 꽃이 피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아직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하려면은 많은 게 변화해야 돼요. 많은 게. 우리가 도시 문명이 도시로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그러니까 사람과 돈이 그러니까는 140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을 하지만 그 1400년대, 500년대, 600년대, 17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뭐냐면 땅, 토지, 농업이 중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었었고 중요 활동으로 우리가 생각들을 하고 지냈었어요. 그런데 도시문명의 싹은 이미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 당시에 1700년대면요. 도시문명의 싹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생태계의 싹은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싹 수준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뭐냐? 오픈AI에서 챗GPT를 만든 오픈AI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냈죠. 보고서를 냈는데 이 챗GPT가 특히 신경 쓰는 게 기업용 인공지능 모델이잖아요. 기업용이요. 기업을 장악하는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우위를 점하기 쉽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쉬우니까. 그런데 AI가 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1시간 정도 그러니까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없더라 이거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은 그러니까는 사실 얼마 수백조를 투입했잖아요. 우리가요. 데이터 센터 만들고 뭐 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입했는데 1시간 정도뿐이 하루에 1시간 정도 단축하는 효과뿐이 지금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싸게 불과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싸기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보고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노란색으로 얘기했지만은 예? 조사한 노동자들 대상으로서 서베이를 해봤는데 예? 이 속도에 그러니까는 자신의 작업에 그러니까는 작업 결과물에 있어서 속도와 질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개선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효과를 절약하는 효과를 줬더라 이겁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게 바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한 주 12월 10일 날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연준 회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요. 여기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한 게 12월 10일이 이제니까는 거기 이제 출발점이잖아요. 지난 한 주에 그러니까 나스닥 100, 소위 말해서 하이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요. 네? 금요일까지요. 보게 되면은 롤러코스터죠. 내려갔다, 잠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갔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지난 한 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단서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 한 주에 주가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딱 터졌던 게 뭐냐면은 브로드컴 샥이었었죠. 브로드컴 샥이요. 브로드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 엔비디아의 경쟁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목받는 기업이잖아요. 소위 이제 이제 엔비디아가 범용 인공지능 칩을 공급한다면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맞춤형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칩을 가하고 있고 최근엔 그러니까 TPU까지라는 말까지 나오는 TPU가 아니라 DS 말씀드릴게요. 그것까지 지금 얘기하면 또 섞이니까. 브로드컴 충격이 나온 다음에 브로드컴의 주가가 그러니까는 급격하게 급락했죠.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그러니까는 오른쪽 맨 끝에 보게 되면 413 정도 이렇게 13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다가 326달러까지 쭉 이렇게 떨어졌었으니까 이제 12월 15일까지요. 그래가지고 폭락을 했었죠. 이제 이 브로드컴의 이제니까 이 폭락 배경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폭락한 수준이 저기 왼쪽에 9월 8일자를 비교한 것은 9월달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9월달 이전으로, 그러니까 여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브로드컴의 주가가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건데, 자, 브로드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하나의 대체 기업 정도로 이렇게 부상이 됐었던 하나의 기업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좀 보면요. 자, 이게 브로드컴의 실적을 보게 되면요. 괜찮았었어요. 4분기 실적이요. 4분기 실적이 괜찮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연간으로 최근에 발표하는 것들은 되게 11월까지가 그러니까는 분기로 이렇게 산정하는 기업들이 되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가지고 되게 이제 엔비디아는 11월이 아니죠. 10월까지였었죠. 근데 최근에 발표되는 브로드컴이라든가 하여간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11월까지가 이제 그러니까는 분기로 설정된 기업들입니다. 근데 브로드컴에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의 이 흐름을 봐보세요.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괜찮았잖아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팍 뛰었고 영업이익도 그러니까는 크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실적은 괜찮았는데 왜 브로드컴이 이제 우리가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브로드컴이 그러니까 왜 이 충격으로 이제 시장에다 충격을 줬냐 이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기업입니까? 그것도 대세기업이다. 자꾸 말 섞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AI 칩 공급사들의 공통 문제가 브로드컴에도 이제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 맞춤형 칩을 공급하죠. 그 다음에 이제 XPU라고 해서 확장형 처리 장치, 모든 칩들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라는데,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처럼 외상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상 매출액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칩을 그러니까는 외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외상으로. 예? 현금 장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칩을 그러니까는 공급받는 기업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에 투입하려고 하는 건데, 그 AI 칩들을 공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외상으로 그러니까 판매하는데, 이게 24년, 25년, 작년, 올해 그러니까 급증을 하고 있잖아. 올해 굉장히 급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공급받은 기업들이 사업이 잘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이것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지난주에 좋게 실적 발표되면서 좋았었잖아요. 그날 그 마이크론이 시장을 마감하고 나서 그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장 마감 후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제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칩인, 그 반도체 회사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걸로 해서 처음에는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다가 오히려 그러니까는 끝날 때쯤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처음에 올라갔던 걸 다 거의 반납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게 상호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해가지고 엔비디아도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엔비디아도 지난 11월 20일께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요? 그때 실적이 좋아가지고 $190 넘게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한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그러니까 판매 허용일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게 나서 이제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 거의 4% 가깝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80 정도뿐이 안 되잖아, 지금 여전히요. 여전히 $180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혼자서 그러니까 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 생태계도 상호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자,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바로 이게 외상 매출이 굉장히 크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브로드컴이 공급하는 회사들이 AI 칩을 공급받아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사업을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 가지고 사업을 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보여줬잖아요. 오라클도 그러니까 비슷하게 11월 달에 이제 발표했는데, 오라클 실적을 보면 일전에 한번 제가 오라클 한번 보여드렸었죠. 오라클도 보게 되면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라클의 예상 매출에 저것만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오라클도 봐보세요. 예상 매출에 자본 지출 얘기했었죠. 오라클 같은 경우는요. 근데 오라클도 보게 되면은 매출액도 증가하고 실적도 굉장히 증가했어요. 4분기에 크게요. 개선됐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는데,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그 발표되고 나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오라클 주가 추이 한번 봐보세요. 주가 추이 보시게 되면 10월 중순에 그러니까 $313를 찍고 나서 지금 뭐 $180 안팎에서 이렇게 거대고 있잖아요.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이게 언제입니까요? 저기 6월달 이전이에요. 이 주가 수준이. 예? 주가 수준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는 깊은 수렁에 빠진 거잖아요. 오라클은 사실 이제 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거를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들한테 그러니까는, 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라클이 이렇게 저거 되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칩을 공급받아가지고, 엔비디아나 그러니까는 브로드컴으로부터 칩 공급받아가지고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I 모델을 활용을 해야 되는, 예? AI 모델을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그러니까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는 뭔가 하니까 지금 저기 삐까덕거리는 거예요. 자, 오라클 사태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4분기 때는 그 당시에는 뺐을 거예요. 발표가 되기 전이라서요. 그때 3분기 25년 8월달까지 봤을 때 제가 그때 뭐라 했었습니까요? 오렌지 색깔 막대기가 자본 지출액, 그 다음에 파란색 막대기가 영업 현금 흐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가지고 확보한 현금보다도 자본 지출 투자액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지난 3분기부터요. 예? 25년 8월달부터요. 그렇죠? 여기 저 끝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요. 근데 4분기에 보게 되면 이 격차가 갭이 더 커져 버렸어요. 즉 뭐냐면은
돈은 계속해서 꼬라박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저기 좀 뭡니까, 수익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 지지부진한 거야. 예? 그러니까 계속 투자는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는 저걸로 저기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돈벌이로요. 예? 돈벌이로.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가 데이터 센터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기 엔비디아라든가 뭐 저기 이런 AI 칩을 공급받으면서 예상으로 산 것들 같은 경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저걸 제대로 갚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게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오라클 충격이고, 예? 그게 브로드컴 충격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기사가 이제 오라클 충격으로 작용을 했습니까요? 오라클이 그러니까 미시간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그냥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 자금이 필요하는데 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본에다가 뭐냐면 외부 차입을 섞어가지고 이걸 하는데 여기에 이제 돈을 투자한 이제 그 펀드가 소위 말해서 대체투자라는 것은 전통적인 투자 말고, 예? 전통적인 투자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거에 투자하는 이 투자인데 대체투자는 그거 말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돈벌이 되는 다른 투자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하는 걸 대체투자라고 하는데 이 대체투자 운용사인 블루오일 캐피탈에서 여기다가 1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겠는데 이걸 그러니까 갑자기 취소한 거 아닙니까? 이걸 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라클에서 그러니까 이 100억 달러를 그러니까 투자금을 유치를 예상했었던 기업이 발을 뺀 거죠. 발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여기다 100억 달러 이제 오라클에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를 자기들이 이제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를 오라클에다가 임대를 해줘가지고, 그러면 오라클은 그거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취소한 겁니까요? 데이터 센터 건설해가지고 임대해주더라도 오라클이 돈을 못 벌 것 같은 거야. 예? 돈을 못 벌 것 같은 거니까는, 우리 투자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 데이터 센터 이게 프로젝트가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공중에 붕 떠버린 거예요. 오라클은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처를, 이 대체처를 찾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러지만은, 그건 가봐야 하는 것이고,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앞에서 봤잖아요. 오라클 같은 경우 왜 그래요? 자본 지출액이 급증이 하고 있어요.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은 저것까지 하게 되면은 영업 현금 흐름보다도 그러니까 2배가 더 많을 거예요. 내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2월달 가게 되면요. 예? 지금 이 추세로 가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다 물 붓기 식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수익으로 전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수익으로 전환이 안 되어지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얘네들한테 이거 가지고 데이터 센터 지어주고 이걸 그러니까 임대해줘가지고 오라클은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돈벌이해서 임대료를 갚겠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걸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이게 의구심이 들 게 아닙니까? 그럼 투자하는 펀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내가 투자한 돈이 회수가 안 될 상황이 생기면은 이거 위험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찌그러든 거예요. 네? 찌그러든 거예요. 그러면서 11월 18일 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라클 충격이 시장에다가 딱 때린 거죠. 오라클이. 그래서 주가가 그러니까 출렁거린 거 아닙니까? 오라클 충격으로 이래가지고요. 그렇죠? 12월 18일 날이요.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그럼 오라클의 이 충격이 엔비디아하고는 무관할 것 같냐? 아니라 이거죠.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11월 20일 날 발표된. 예? 그래서 막 190달러까지 돌파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10월 1일 날을 주가를 100으로 놨을 때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오렌지 색깔이, 중간에 있는 오렌지 색깔이 그러니까 엔비디아인데 90일까지 떨어져 있어요. 10월 달에 비해가지고. 지난 그러니까 석 달 가까이 동안에 엔비디아도 그러니까 이게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예요. 같이요. 같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야. 엔비디아 3분기 실적 엄청 좋았잖아요. TSMC도 엄청 좋았잖아요. 예? TSMC가 실적이 엄청 좋았었다고요. 10월 16일에 실적이 발표를 해가지고 나온 걸 보게 되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SK하이닉스나 삼성반도체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전망하고 있잖아요. 4분기에요. 그 실적 좋은 거하고 그러니까는 이 기업들의 주가하고는 별개 문제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요? 예, 이 기업들이 하는 게 뭐예요? TSMC나 엔비디아가 하는 게 뭐예요? 오라클에다가 칩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제조해가지고 어디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해했을 때 오라클이 그러니까는 이게 흔들리면은 같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같이. 더군다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걸 외상으로 팔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봐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 충격 이후에 시장 마감한 이후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마이크론 실적이 저기 바로 이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마이크론이 바로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요? 마이크론 실적이 꽤 나와가지고 매출액 보게 되면 57%, 영업이익은 182%나 증가를 했어요. 이 4분기가 지난해 1년 전에 비해 가지고요.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 마이크론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시장이 그러니까 아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쫙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초반에. 그러다가 후반에 좀 밀려 내려가고요. 그렇죠?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마이크론 주가도 봐보세요. 그렇게 실적이 좋았다고 하지만은 사실 12월 10일 수준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요. 네? 더군다나 이 실적은 11월 달까지 실적이잖아요. 11월 달까지 실적이라고요. 그러면 11월 달까지 실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그럼 3개월 후인 2월 달에 내년에 발표할 우리가 실적은 어떨 것이냐. 이거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전반의 생태계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상호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기업에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그러니까 실적만 봐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 하수가 하는 짓입니다. 거기에 따라 막 움직이는 기업들은요. 실적 발표에 반도체 관련 폭등했었다는데요. 폭등했다가 장 끝나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확인한 건 한 전날보다 1,000원 정도 오른 걸로 마감을 했었고요. 외국인들 쭉 빠져나갔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이테크 기업들이 쫙 반등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주도를 했잖아요. 엔비디아가요. 예? 엔비디아가 주도했는데 엔비디아가 3.93%나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180달러를 회복한 거예요. 이게 190달러 넘었었잖아요.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그러니까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트럼프 정부도 웃기죠. 지네 자국 기업이 중국에다가 칩을 판매하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돈을 일부 바쳐라. 예? 바쳐라 이렇게 가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저기 중국에다가 판매를 못하게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돈 바치면은 판매 허용하고 난 진짜 트럼프 정부 하는 짓 보면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12월 19일날 엔비디아가 금요일날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근데 19일날 오후에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요? 12월 19일날 오후에 이게 어딥니까요? 사우스 모닝 뭡니까? 사우스 차이나 SCMP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터. 예? 홍콩에서 발행하는요. 그래도 나름 유력 일간이잖아요. 예? SCMP에서 이제 발표가 났죠. 중국에서 인공지능 칩을 개발을 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이 기사야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사에서 가는 것은 뭐냐면 속도하고 에너지 효율성, 이 전력이 지금 엄청 많이 소모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 관련이요. 근데 엔비디아 칩보다 100배 정도가 더 그러니까는 효율적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수하다는 거 아니야. 이런 칩이 개발됐다는 거야. 중국에서요. 예? 중국에서. 더군다나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칩 이제 수입 안 하겠다. 쓰지 말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앉아 있고. 예? 그런 상태 속에서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전 그래서 월요일 날 이게 어떤 충격을 줄까? 예? 이런 어떤 충격을 줄까? 예?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3분기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가지고 190달러 넘어서고 200달러 넘어설 거라고 해가지고 다시 5조 달러 돌파 이런 얘기까지 막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다가 지금 그러니까 횡보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 생태계는 지금 굉장히 싹 트는 단계이지 지금 이게 정리가 된 단계가 아니라 이거예요. 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의 마지막 충격은 뭐가 될 것 같으냐면요. 오픈 AI가 지금 어쨌든 간에 AI 모델을 그러니까는 챗 GPT를 내서 주도를 한 거잖아요. 이 서막을 연 거 아닙니까? 서막을 냈는데 오픈 AI가 순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가 11월 20일입니까?
11월 20 지난달 11월 20일에 그 제미나이 3가 저기 구글에서 구글은 원래 인공지능 강자였었어요. 원래가 인공지능을 쪽으로 나가려고 저기 저 처음부터 사업할 때 시작을 구글 검색할 때부터 그렇게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인공지능 모델로 이제 이것이 거되는 것이 최근에 와서 이제 빛이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지만은 이거 엔비디아 주가다고 알파벳 주가를요. 예? 11월 18일이 제미나이 3가 출연한 저기 시점이죠. 그때를 100으로 놨을 때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보다도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한 7%가 올랐는데 예? 지난주 금요일까지요. 엔비디아 아니 알파벳 주가는 한 7%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오히려 약간 미끄러져 있죠. 미끄러져 있어요. 지난달 18일 수준에 해보를 못하고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알파벳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칩을 디자인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 구글이 그러니까 해서 모바일 때도 자기들이 칩을 저기 자체 칩을 개발하듯이요. 왜 그러냐면요. 그 가치 사실 생태계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그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이 저기 저 설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빠뜨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도 뭐냐면 자체 그러니까 칩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소위 TPU라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래 어쨌든 제미나이 3가 출연을 했어요. 모델이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챗 GPT가 기업용 이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저기 저 이 GPT를 발표를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굉장히 초조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초조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픈AI가 굉장히 초조해 보입니다. 초조해 보여. 제미나이 3가 그만큼 충격적이었었죠. 더군다나 뭐냐면은 만약에 이 모델이 어떤 대체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 한 모델이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성능이 우수하게 되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요? 승자 독식 게임입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미나이 3가 만약에 챗GPT보다 그러니까 더 우월한 저기 저 성능을 보이게 되면요. 챗GPT는 그냥 죽어버리죠.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챗GPT는 그 기를 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저기 저 더 앞서가려고 이렇게 지금 이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요?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저는 여기서 볼 때 알파벳 구글이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요. 왜 유리하냐? 구글은 사업 모델이 소위 말해서 AI 모델로 인해 간 수익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기업이에요. 다른 수익 사업이 있잖아. 쉽게 얘기해서요. 예? 구글은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3든 하여간 그 이전이든 나오기 전에도 돈 벌던 회사잖아요. 예? 사업 모델이 있는 거야. 그런데 챗GPT는 오로지 인공지능 모델뿐이 없잖아요. 사업 모델이. 예? 이거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계속 돈 먹는 하마란 말이에요. 예? 챗GPT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순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순익을 못 내고 있고, 그렇죠? 여전히 계속 투자금을 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면서 게임은 누가 유리하겠는가? 게임은 제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벳이 유리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오픈AI가 만약에 여기서 경쟁에서 그러니까는 견뎌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기 저 탈락되게 되면 이 충격이 오픈AI한테 투자한 기업들이 지금 한두 개 기업입니까? 예? 한두 개 기업이 아니잖아요. 오픈AI에다 투자한 기업들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선모님이 캐시카우 이렇게 뭐 근데 오픈AI도 그러니까 이 광고 가지고 가려고 검토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쟤들 얼마나 돈이 고품에 저러고 앉았냐. 그러다가 기업용으로 조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걸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요? 최근에 그렇죠? 근데 하여간 이 AI 모델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검승부가 이제 피 터지게 일어날 겁니다. 피 터지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 게임으로 끝나게 되면요. 아우 이거 패자가 흘리는 피가 너무 많은 피가 흐를 거라 이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오픈AI에 투자한 기업들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챗 GPT한테 등장한 이후에 이 뭡니까요?
예상 매출을 엄청나게 했는데, 예? 저기 급증했는데, 얘네들이 엔비디아가 오픈 AI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자체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 가지고 9월 20일 날 발표한 겁니다, 이게. 오픈 AI하고 엔비디아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그러니까는 했다고 선언했잖아요. 그 여기에 그러니까 투자금이 그러니까 한 1,000억 달러.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다.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서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투자한 회사들도 같이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게 생태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저는 최후의 지금 그러니까 AI의 거품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AI 모델에 그러니까는 오픈 AI의 운명이 이게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승자 독식 게임으로 죽기 살기 경쟁하는데 구글의 그러니까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게 뭐냐면은 오픈 AI가 챗GPT가 그러니까 기업용으로 좀 기업 고객을 놓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좀 이렇게 발표하니까는 제미나이는 역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요? 빠르고 대신 값이 그러니까 일반인용으로 경량 모델이죠. 그러니까요. 예? 경량 모델로 그러니까는 이 맞불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 그러면 일반인들을 그럼 포기하겠다, 일반인들을 그러면 소홀히 하겠다면은 우리 일반인들을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우리 장악하겠다 이거죠. 시장을요. 아주 아픈 구석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제미나이 3 플래시라는 것을 17일 날 그러니까 이것도 엊그저께 아닙니까요? 17일 날 발표를 했어요. 제미나이 3 플래시를 발표한다고. 예? 그러니까는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AI 생태계는요. 지금 싹이 지금 막 돋아나면서 싹이 돋아났다가 그러니까 짓밟혀가지고 뭡니까 생명체로 제대로 성장하기 전에 없어지는 것들도 생길 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최후의 승리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숲을 이제 만들겠죠. 네, 숲을 만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라 이겁니다. 그런 단계요. 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엎치락뒤치락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산자부 장관이 그랬나요? 어느 분이 그랬나? 인공지능 쪽에 거품 붕괴는 없다. 거품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엔지니어 출신들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엔지니어 출신들은 이 기술이 그러니까 지금 대세다. 그건 맞는 얘기죠.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는 그냥 순탄하게 쭉 진화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도 우리한테 지금 기업 속에도 안 남는 무수한 기업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 전인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년 전인 그러니까 이 야후가 등장했다가 야후가 그러니까 이렇게 몰락하고 그랬듯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생기면서 그것이 그러니까 자산시장을 계속 흔들 거라 이겁니다. 흔들 거예요. 흔들 건데 강도가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는 강한 기업인지 그러니까는 영향을 얼마나 거냐에 따라서 이제 가를 게 아닙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AI 거품 붕괴 당분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뭐냐? 오픈 AI하고 저는 구글의 제미나이하고 경쟁입니다. 근데 저는 구글이 유리한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구글이 사실은 플랫폼 모델을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구글이거든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예?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 바라본 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 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중강연하면서요. 하여간 이걸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AI 주도 성장의 지속 가능성. 이게 그러니까 순탄하게만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는 지속은 된다고 봐요. AI 쪽으로 기술이 계속해서 되는 것은 이거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저도요.
예? 그런 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순탄하지가 않다 이거죠. 순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라었습니까요? 거기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인해 가지고 자본이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유입된다 이거죠. 근데 유입되는 자본에 비해 가지고 수익성 속도는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 미스매치 문제가 이 미스매치로 인해서 몰락하는 기업도 생기고 시장의 충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이 AI 주도 성장은 향후 수익성 속도에 달려 있는데 아직 챗GPT가 수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 이겁니다. 예?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러니까 이 투입되는 자본 지출에 비해 가지고 수익을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너무 열광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 너무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I 거품놈이 부상한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부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10월달 이후부터는 그 우려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확산되고 그랬죠. 그래서 10월달 이후에 새로운 하나의 우리가 징조가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이 뭡니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있는 자산들 중에서는 가장 위험한 자산은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암호화폐의 대장주는 비트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자산은 아무래도 금일게 아닙니까요? 예? 금일게 아닙니까? 금 가격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보게 되면요. 10월달 전후로 해가지고, 특히 10월달 이후에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움직여요. 예?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파란색 막대기가 금 가격이라면 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예,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쭉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조금 약간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9만 달러 밑으로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8만 8천인가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에 그러니까 명확한 그러니까 이 반대 방향 흐름이 보여준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22년부터 좀 이제 길게 보게 될 때는요. 비트코인하고 금 가격이 대체적으로 그냥 같이 계속 상승했었어요. 했었다고요. 올해 8월달까지는요.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부터 이게 좀 그러니까는 서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 얘기는 뭐냐? 시장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리스크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이 위험이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겁니다.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겁니다. 자,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비트코인의 추세를 보게 되면 대공황 당시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요.